수소와 전기, 환상의 에너지 커플. 수소와 전기는 서로 협력하며 강력한 하이브리드 에너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하면 좀 더 친환경적이고 매끄럽고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자와 전자의 결합은 태양과 바람의 힘을 먼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재생 전력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발전 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 동시에 전력 생산의 가널성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망은 더 유연해지고 강력해질 것이다. 북해에는 대양의 바람을 이용하기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한 곳은 영국 해협의 동쪽에 있는 요크셔 해안으로부터 125km 떨어진 도거뱅크다. 육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의 바다는 15에서 36m 깊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얕은 수심은 전통적인 고정식 풍력 터빈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곳 날씨는 놀라울 정도로 험하다. 거의 항상 강풍이 불고 있다고 보면 된다. 넷제로 에너지망을 구성할 첫 번째 단추는 도거뱅크에 곧 완성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곳에 대형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짧은 거리에 저렴한 케이블을 이용해 인근의 인공섬과 연결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인공섬으로부터 영국, 네덜란드를 거쳐 벨기에, 독일, 덴마크까지 한두 개의 거대한 고압 직류 케이블로 전기를 공급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육지에 도달한 전기가 맡은 역할이다. 이때 전기는 유럽의 메인 전력망에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전기 분해를 통해 연간 80만 톤의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기존에 쓰고 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주로 독일 루르 지역으로 보내져 철강과 시멘트 제조 등의 중공업 분야에 사용된다. 이런 용도로 쓰고도 남는 수소는 수소전기 자동차를 위한 충전소 네트워크에 제공될 것이다. 이 계획만으로도 꽤 혁명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쿠아벤처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따라서 아쿠아벤처스는 해상풍력발전소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DC 케이블을 설치하는 대신 아예 전기분해 장치를 바다에 직접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아쿠아벤처스는 10기가와트의 규모의 거대한 해안풍력 수소 전환 허브를 독일의 작은 섬 헬리골랜드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섬에서 직접 해안풍력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한 후 전용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지로 운송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그렇다면 전기분해 장치를 바다에 설치하는 대신 풍력 터빈과 전기분해 장치를 통합해버리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풍력발전회사 오스테드, 지멘스 가메사, ITM 파워, 컨설팅 회사 엘리멘트 에너지가 오이스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뭉친 이유다. 이들은 해양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메가와트급 소형 전기분해 장치를 개발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담수화 시설이 탑재된 단일 터빈에 통합하여 바닷물을 바로 전기분해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프로젝트는 분자와 전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 가장 저렴한 재생 가능 에너지 중 하나로부터 얻어진 재생 가능 전력을 운송하고 저장하기 위해 분자와 전자에너지 커플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전력망에 수요가 몰리는 것을 억제하면서도 값이 싸고 탈탄소화된 방법으로 생산된 수요를 필요한 고객에게 공급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표지 안쪽에 보면 그 본문 중에서 중요한 그 두 가지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계 정치는 석유와 가스에 의해 좌우됐다. 반면 재생 가능 에너지는 주로 지역적 이슈에서 비롯됐다. 햇빛과 바람에서 얻은 에너지를 장거리로 수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수소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석유가 됐다. 세계 에너지 질서는 수소로 인해 새롭게 재편될 것이고 수소는
신의 첫 번째 추첨에서 자원의 지정학적 혜택을 놓친 국가들의 두 번째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새로운 연료 중에서.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우리는 수소혁명으로 가기 위한 정점에 서 있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로마에서 쓰고 있다. 로마에서는 아직도 고대에 만들어진 도로와 수로를 매일 사용한다. 당시에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 인류는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야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인류 역사상 기념비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이 같은 야망을 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수소로 통합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희망이다. 수소 세계 실현 중에서. 네, 그리고 이 책은 전체 4부로 되어 있고 2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목차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제1부 뜨거운 혼돈, 기후변화와 그 이유 1. 넷제로 목표 2. 모든 것이 멈추는 날 3. 근본적인 문제 4. 공동의 목표 5. 재생 가능 전력의 한계 제2부 수소 사용 가이드 6. 수소 세계로의 진입 7. 환상적 비행, 수소의 초기 사용 8. 석유의 유혹 9. 수소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10. 수소의 취급 11. 수소의 사용 제3부 수소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12. 수소와 전기, 환상의 에너지 커플 13. 새로운 연료 14. 친환경 자재 15. 계절 편차의 극복 16. 그린 차선 17. 푸른 바다 18. 푸른 하늘 19. 로켓 사이언스 20. 안전 우선 제4부 이륙 준비 21. 임무 22. 선도기업 23. COP의 역할 24. 소비자 흑기사 25. 수소 세계의 실현.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들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고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챕터 5 재생 가능 전력의 한계 25 수소 세계의 실현 이 두 챕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이 마르코 알베라시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소에너지 리더이자 수소기업 TSH2 대표, 에너지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마르코 알베라는 골드만삭스에서 인터넷 기술 관련 스타트업 사모투자, 인수, 합병 등 투자은행 업무로 경력을 시작했다. 그 후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회사인 NL 이탈리아 최대 원유 가스 업체인 애니에서 10년 넘게 근무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 최대 에너지 인프라 그룹 스남의 CEO를 역임했다. 마르코 알베라는 2017년부터 S&P 글로벌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재무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다. 자, 그럼 중요한 서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2050년에 베네치아에 있다. 오늘은 파리협정 3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다. 기후변화라는 유령은 이제 완전히 퇴치됐다. 지구기온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지구온난화가 멈추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열대우림과 산호초들은 살아남았고 위태롭게 이 아름다운 도시로 마찬가지로 살아남았다. 멸종위기에 처했던 야생동물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걱정 없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발전을 이어가고 여행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조명과 전기자동차만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지구의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다. 우리의 식량은 친환경적 비료로만 재배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소비하고 자체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 교환, 저장하기도 한다. 초경량 수직 이착륙 택시는 교통체증에서 꽉 막힌 도로 위를 토끼처럼 뛰어다닌다. 장거리를 운항하는 항공기는 하늘에 하얀 얼음 궤적을 남기며 비행한다. 보트, 트럭, 버스는 이산화탄소와 연기를 내뿜는 대신 수소를 태우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순수한 수증기를 배출하며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다닌다. 교통수단이 도시와 하늘의 미세입자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건 과거의 일이 됐다. 이 모든 것은 태양과 바람의 힘을 이용해 물을 수소로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다. 수소 덕에 사막에 내리쬐는 햇빛과 대양에 부는 바람을 지방까지 끌어올 수 있게 됐다. 유럽 국가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태양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수입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햇빛을 수확한 다음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의 바람과 라자스타니의 햇빛을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에너지 비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고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가 보자. 현실로 돌아오니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궤도에서 한참 벗어났다. 2020년은 1919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던 해였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2020년은 34명의 사망자와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의 목숨을 앗아간 호주 산불을 포함해 브라질 캘리포니아에서 전례 없이 큰 산불이 났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내 고향인 베네치아에도 큰 타격을 줬다. 베네치아는 1919년 그리고 서문도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긴 하루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밀라노의 내 사무실에서 유럽과 중동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인프라 회사 스남의 CEO로서 미래의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스남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날 나의 마지막 스케줄은 스남 시나리오와 팀과의 미팅이었다. 나와 시나리오 팀은 유럽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놓고 검토했다. 우리는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원과 이들을 생산, 운송, 저장,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봤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 모델들 중 하나는 2050년경 이러한 청정에너지원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합을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나와 시나리오 팀은 2050년에는 수소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에너지 믹스나 정책을 논의할 때 수소는 거의 빠졌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었다. 나는 학교의 과학 시간에 직사각형 프리즘 모양의 9V짜리 배터리를 사용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본 이후로 줄곧 수소의 잠재력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17살 때 줄 베른의 신비의 섬을 읽고 무한한 수소 에너지의 꿈에 대해 생각해 봤다. 줄 베른은 소설에서 물이 언젠가는 연료로 사용될 것이며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가 어떻게 석탄이 낼 수 없는 무궁무진한 열과 빛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줄 베른의 소설은 절대 소진될 일이 없는 재생 가능 분자인 수소를 향한 나의 열정에 불을 붙였다. 2004년 내가 처음으로 세계 수소 에너지 회의에 갔을 때는 줄 베른의 소설이 쓰인 지 거의 130년이 지난 때였다. 하지만 여전히 줄 베른의 비전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당시 나는 이탈리아 에너지그룹 에넬의 전략 책임자로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 수소에너지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아직은 수소가 치명적인 결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의 수소 가격은 엄청 비쌌다. 수소를 원자력으로 만드는 건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재생에너지로 만들건 당시 수소의 가격은 화석연료보다 훨씬 비쌌다. 내 계산에 의하면 당시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연료로 3시간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4,000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18년 늦은 오후 밀라노에서 나는 수소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를 바꾸리라 예측하고 있는 모델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었다. 이 새 모델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알아낸 것일까?
우리는 피자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오래전 야근에 시달리던 골드만사스의 젊은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모델이 제공하는 결과값은 입력값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속담에서 이야기하듯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날 저녁 밀라노에서 우리는 모델에 입력했던 값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빠르게 문제의 핵심에 접근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델의 예측 결과는 미래에는 사용 가능한 값싼 수소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재생 전력의 비용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었고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비용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수소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이미 존재하는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했기에 크게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됐다. 이 모델은 2050년에는 많은 부문에서 가장 저렴한 탈탄소 에너지원이 수소가 되리라 예측했다. 현재 석유, 석탄,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소 에너지에 드는 비용이 더 낮아진다면서 말이다. 네, 여기까지 서문으로 하겠습니다. 5. 재생 가능 전력의 한계. 재생 가능 전력 생산 용량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태양열과 풍력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배터리 및 기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가 계절별로 급증했을 때 이를 메우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커테일먼트와도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부 산업 분야와 장거리 운송의 경우에는 전기를 바로 공급하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따라서 재생 가능 전력은 이를 도와줄 협력할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 나는 재생 가능 전력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전기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대체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으나 앞으로의 넷제로 경제에서는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50에서 60 또는 70%까지도 전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전기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전기가 가진 특징은 짧은 수명, 저장과 운송의 어려움, 그리고 재생 가능 전력의 불안정성과 같은 조건들이 100% 정규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특수 분야.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몇몇 산업 분야의 경우 전기가 적합한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 문제는 이러한 분야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 한 넷제로는 더 이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에너지를 전기라는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백 번 재충전이 가능하고 다른 배터리 기술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주어진 무게에 비해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kg의 휘발유에는 13kWh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 반면 1kg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0.3kWh 미만이다. 따라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리튬 배터리를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비행기를 전기화한다고 생각해보라. 이 경우 비행기를 이륙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장거리를 운행하는 비행기를 정규화한다고 생각해보라. 이 경우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양을 횡단하는 화물선도 화석 연료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배터리 구동 트럭의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다만 장거리 트럭은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과 무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 배터리의 광범위한 사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은 철강 산업과 같은 중공업 분야다. 이 분야를 정규화하기 어려운 것이 기술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혹은 상업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기초 물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화학산업의 경우
제품을 합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화석 연료가 필수적이다. 마법처럼 분자 자체를 전기로부터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 외에 다른 산업들의 경우에는 높은 열을 내는데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 이를 전기로 만들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전기는 가열하려는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개체를 간접적으로 가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통닭구이를 만드는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아주 높은 온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부족이다. 전기를 이용하는 마이크로파나 유도 가열의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가열하긴 하지만 매우 높은 온도까지 도달하기는 어렵다. 고하중 육상운송, 중공업, 해운 및 항공산업과 같이 전기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힘든 분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햇빛의 장거리 운송. 전기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매우 먼 거리까지 보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망은 지난 세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고전압 교류는 전력 케이블을 통해 원거리까지 송전할 수 있다. 이런 케이블은 사람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철탑을 사용하거나 높은 비용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지하에 매설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전달된 전기는 변전소를 거치며 한 단계 낮은 전압의 전력선으로 옮겨간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설치된 변압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 제품을 태우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압을 내린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이런 경로를 거쳐 각 가정까지 도달하는 사이에 최대 8%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고압 송전선 가까이 있으면 실제로 이런 에너지 손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소리로도 체감할 수 있다. 송전선 주위에 윙윙거리고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가 그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송전 과정에 일어나는 에너지 손실 현상은 눈으로도 볼 수 있다. 금속 케이블이 열 손실로 뜨거워져서 팽창하고 그에 따라 케이블 중간 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사라지는 에너지가 전체 손실 에너지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 손실은 낮은 전압의 전선을 통해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전기를 멀리까지 송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각 가정은 가장 가까운 발전소에서 평균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에 반해 주요 천연가스 공급원은 가정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다. 가스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저 밀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운송에 드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석탄과 석유도 장거리 운송에 큰 에너지가 들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종종 석탄과 석유를 실은 배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래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요가 크게 나게 되면 지역적으로 토지 제약 문제가 있거나 필요 시간 내에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기 어려울 경우 에너지 공급원을 점점 더 먼 곳에서 찾아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가장 비용이 싼 곳이 어디인지 찾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해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다. 문제는 어떻게 생산된 에너지를 가져올 것인가다. 고전압 교류의 경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송전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전압 직류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에너지 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전에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이동하는 데는 비용에 비해 훨씬 비싸다. 자동차나 가정용 조명 시스템에는 전기 형태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전기를 장거리로 보내는데 어렵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와 태양 전지파는 전력이 필요한 최종 사용처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최종 수요자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내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 조건은
비현실적임과 동시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해를 보기 어려운 북유럽의 스톡홀름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은 사하라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운송이 어려운 재생 전력을 이용해 세계를 탈탄소화하려는 전략은 에너지 비용이 각기 다른 많은 개별적 에너지 시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매우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은 국민의 삶이 더욱 더 궁핍해질 것이다. 네, 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책을 사서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내용이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챕터 25 보기 전에 중간에 좀 간략한 중요한 내용 티핑 포인트로 가는 길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큰 손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냥 귓등으로 그 말을 흘려버릴 것이다. 가격이 그 정도로 떨어지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동안에 그 제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수소의 잠재 고객 대부분이 그린 수소와 현재 자신들이 사용하는 연료 간의 비용 격차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 그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른바 깨달음의 순간이다. 그 대화에서 나는 수소 가격을 반으로 내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설명하고는 한다. 아주 기대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kg의 수소에 $5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중 3달러는 수소를 만들기 위한 재생가능 전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2는 물을 수소로 바꾸는 전기분해 장치에 대한 비용이다. 물론 이 비용에는 재생가능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분해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년 벌어야 하는 수익도 포함됐다. 현재 이 세 가지 비용은 모두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먼저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생가능 전기의 발전 비용은 20년 전 메가와트 시당 $1,000에서 오늘날 $10까지 급격하게 하락해왔다. 이 비용이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때 우리는 항상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전기분해 장치의 가격도 계속해서 저렴해진다. 이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본 비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수소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수소 프로젝트들의 경우 아직은 실험적이고 현재 기대 수익률은 8에서 10%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 계산이 점점 낮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는 것이 나중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략이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가 인식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린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네, 그럼 마지막 챕터인 25 수소 세계 실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수소를 통해 어떻게 넷 제로라는 목표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20년 동안 에너지 업계에서 일하면서 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꽤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화석연료 없이는 그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없다. 이런 내 생각의 기반에는 가장 좋은 대안인 재생가능 전력의 발전량이 여전히 너무 미미하고 발전 비용도 비싸다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부분을 전기로 탈탄소화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제 재생가능 전력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분야의 확대가 이미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미래 재생 가능 전력은 화석 연료보다 훨씬 저렴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풍부하고 저렴해진 재생 가능 전력은 미래의 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밀라노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수소가 미래 에너지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기가 도달하기 힘든 영역을 탈탄소화할 수 있는 청정 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소다. 수소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수소를 만드는 전기분해 장치의 가격은 낮아질 것이다. 결국 어느 시점에 수소는 석유보다 저렴해진다. 이렇게 되면 수소에 대한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다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 피드백 순환을 통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의 가지는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나는 마침내 어떻게 경제활동을 멈추지 않고도 넷 제로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 깨달았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매끄러운 에너지 연결망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에너지 연결망을 통해 전자는 분자로 변하고 다시 전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사막과 해양의 힘을 먼 거리까지 실어 나르고 오랜 기간 보관하고 열이나 원료를 사용하기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간단히 말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발하고 국제 협력과 무역을 증진할 수 있는 넷 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깨달았다. 물론 이런 종류의 희망을 가진 것이 내가 처음은 아니다. 과학자들과 소설가들은 오랫동안 수소가 미래의 연료라고 믿었다.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이 달려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수소가 석유와 경쟁할 수 있는 시대에 매우 가깝게 근접해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소 가격은 킬로그램당 24달러였다. 하지만 오늘날은 수소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4달러에서 5.5달러 사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킬로그램당 2달러 수소 가격을 내릴 수 있다. 이 가격은 수소가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티핑 포인트다. 첫 번째 수소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굴러가기만 한다면 금방 이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경계에 와 있다. 이에 필요한 관련 기술은 이미 있다. 대형 테스트 프로젝트들이 모든 응용 분야에서 수소를 시험하고 있다.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려는 목표에 전례 없는 참여가 이어진다.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도 수소 세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우리는 수소 혁명으로 가기 위한 정점에 서 있다. 만약 내가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수소의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다면 수소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장의 도래는 모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과 관련됐다. 앞으로 큰 수소 시장이 생기라는 것을 생산자들이 예측할 수만 있다면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 투자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그린 수소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관련 기술에 투자할 것이다. 사실은 억눌려 있는 많은 수요가 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지출 여력은 녹색 제품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녹색 펀드는 자금을 지원할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기업들은 어떤 저탄소 기술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수소로의 전환점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질수록 기업들은 투자를 서두를 것이고 수소 생산과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물론 수소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수소만으로는 2050년까지 전 세계를 넷제로로 만들지 못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신재생 저탄소 전력이 필요하다. 동원해야 할 투자 자금이 규모도 믿기 어려울 만큼 크다. 우리 모두의 앞에 놓인 선택과 결정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난관들을 긍정적 낙관주의, 용기, 결단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이 책을